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각과 청와대 인사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아무래도 35%까지 하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그리고 내각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다 근원적 성찰이 진행 중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스스로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이 사람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특보, 홍보특보 등 새롭게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언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도 정작 대통령이 귀를 닫고 듣기에 편한 주장만 듣는다면 올바른 정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 환담에서 적폐 해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오래 하다 보면 편하니까 빠져들고 그러다가 사회가 썩는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저항이 나오게 되고 왜 귀찮게 하느냐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일종의 금단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금단 현상에 빠진 걸까요? 국민입니까? 청와대입니까? 누가 우리 사회를 썩게 하는 걸까요? 집권 3년 차에 출발을 시작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김종철의 비언프에서 다뤘던 동양그룹 내용에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양그룹 회장인 현재현 씨는 이양구 회장의 사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방송을 해드려서 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댓글로도 지적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방송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세금 폭탄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렇지만 세금 총액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또 다자녀나 노후 대비 관련 공제 항목을 조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큰 폭으로 세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 논의 때 여야 정치권은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당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오늘은 국회 기재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 현재 중국 출장 중인데요.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 항공기 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검찰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3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 문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남은 박근혜 정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님을 모시고 3년차 박근혜 정부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항공기 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죠. 이 영상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개한 바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내놓은 정면 반박용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 동영상에 그래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당시 상황을 담은 뉴욕 공항의 CCTV 화면을 처음 공개했어요. 그렇죠? 네, 지난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인 20일 회항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 당시 뉴욕공항 CCTV를 대한항공이 공개했습니다. 네. 원래 대한항공은 회항 장면이 담긴 화면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왔는데요. 네. 근데 재판이 열리고 자발적으로 이를 공개한 겁니다. 왜 당시에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완강히 거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CCTV를 직접 공개했을까요? 재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우선 당시 CCTV를 보면 대한항공기가 활주로로 가기 위해 견인차에 밀려 후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20m가량 뒤로 밀렸다가 갑자기 서더니 3분가량 그대로 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시간 기내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질책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를 두고 대한항공과 검찰의 입장이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항로 변경이냐 아니냐 이건데요. 네네. 대한항공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활주로로 진입하기 전 주기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뿐이고 이륙하기 전이니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들면서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닫고 움직인 상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는 항로 변경 혐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을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활주로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 전에 주기장에서 뭐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그게 무슨 항로 변경이냐. 이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이미 비행기 문이 닫혔고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항로 변경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러면 재판에서 이 대한항공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 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그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로 변경죄 같은 경우 인정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이는 꼭 피하고 싶은 죄일 텐데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이 항로 변경죄가 가장 형량이 높은 죄목입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항로 변경죄에서 무죄가 나오면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항로 변경죄는 무조건 피하자 이런 주인데 대한항공이 어제 CCTV를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제공한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네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공판에서 항로 변경 개념을 둘러싸고 이 검찰과 대한항공 측 양측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이 언젠가요? 다음 30일 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걸로 벌써부터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9일 재판에서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1등석 승객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그 실시간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19일 재판 당시 검찰 측이 법정 내 TV 모니터에 이 1등석 승객의 카톡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승객은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소리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이 승객이 그 당시 친구에게 보낸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네.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야 미쳤나봐 어떡해 비행기 출발 안 했는데 뒤에 미친 X야. 승무원한테 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나봐. 계속 소리 지르고 사무장 와서 완전 개난리다. 헐 내리래. 무조건 내리래. 사무장 짐 들고 내리래. 헐 진짜 붙인다. 붙인다니 이제 게이트로 비행기를 붙인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정말 붙여. 내가 보기엔 그리 큰 잘못도 아닌데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봐. 도대체 저 여자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보는 거야. 굉장히 리얼하네요. 친구끼리 보내는 거니까요. 네. 네. 검찰 측은 또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조연아가 미친 X인데 등의 내용이 이제 포함된 적나라한 내용들을 보였는데요. 예, 네. 그 대한항공은 항로 변경이 아니고 승객들에게 큰 불편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승객들 및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리얼한 내용들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이 비행기 안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눈에 선한 그림처럼 그려지는데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일한 1등석 승객이 목도한 장면 그리고 함께 탑승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봤던 또 느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알고 또 불편도 굉장히 많이 당한 것 같은데요.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뭐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까? 네, 그날 당시 재판이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네. 그때 조 전 부사장이 한 말은 서너 마디뿐이었습니다. 단답형이었고 또 모든 반박과 답변은 변호인이 했는데요. 네. 판사의 본인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네. 그리고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종일관 매우 작은 목소리로 방청석까지는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판사의 제안에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재판 당시 또 재판관들에게 지적을 받은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그 재판 당시 턱을 괴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이를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턱 꿰고 있는 피고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재판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당시 조연아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김아무개 승무원을 직권으로 증인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 회장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왜 조 회장에게도 출석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요? 재판부의 경우 조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이 앞으로 대한항공에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행동,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다고 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 회장에게 직권으로 신문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도 다음 공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있을 두 번째 공판 기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인 승무원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까지 전부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불꽃 튀는 재판에서의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30일 재판 저희도 팟짱도 취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여론 반발에 밀려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 수 그리고 노후 대비 등을 고려한 공제 항목 등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것은 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논의 때 여야 정치권이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기재위원이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지금 중국 출장 중이신데요. 해외로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세금 폭탄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우선 이 대책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연말정산되면은 반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 다자녀 추가 공제, 출생 공제 이미 이게 폐지된 제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부활하려면 다시 세법 개정을 해서 빨라도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1월달에 우리 그 월급쟁이들, 급여소득자들이 좀 불만을 표하고 계신데 네.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 최 부총리가 어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세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건 아니죠. 이제 추가세액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데도 이런 어떤 정부의 재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이건 전체 그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될 어떤 세액에 부담의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눠서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간이세액표 개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간이세액표 개정을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당장에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경세액이 줄어들거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지정하는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시스템은 변화 없이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리알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그 논란이 워낙 여러 가지 쟁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네. 당장에 1월 달에 네. 그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네. 연말정산 환급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큰 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네. 변경한 것은 네. 우리 공제제도가 갖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네.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소득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제 감면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전체 총 급여의 한 60% 정도를 사실상 공제를 하고 있고 40%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입니다. 네. 근데 그 60%의 공제 방식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표에서 빼주는 것이고 네네. 세액공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율을 적용해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그런 역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은 우리 공제 감면제도의 역진성을 해결하고 네. 조세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네. 그 이른바 이제 이 복지 없는 증세, 네.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그렇죠. 표방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복지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뭐 지하경제 양성화나 그랬죠. 지출 구조의 효율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 네. 근데 사실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도 지출 구조 합리화를 통해서도 늘어나는 어떤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증세를 했어야 되는데 증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 재벌 감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대기업 재벌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였거든요. 네. 그런데 늘어난 이 복지 지출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먼저 정상화하는, 즉 부자와 재벌들 증세를 먼저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2013년도에 이건 이제 연례정산에서 문제가 된 그 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그런 부자 재벌 증세 대신에 서민 중산층 증세를 선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도세 형평성이 현저하게 무너졌고 오히려 지금 우리 유지가이라고 얘기하는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시점이 돼서 과거만큼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부자 재벌 증세라기보다는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그 증세의 우선순위를 박근혜 정부가 잘못 잡고 있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을 바로잡아 줬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난해 여야 네네.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산층 세부담 증가는 당연하다 이렇게 예고를 좀 했었던 바 있는데 당시엔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정확히는 지난해가 아니고 2013년도 연말에 세법 네. 개정안 논의고요. 네네. 그게 이제 2013년 연말에 돼서 2014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2014년 소득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지금 시점에 이제 나타난 것이죠. 네. 당시에 당연히 그 야당에서는 이게 그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네. 잘못된 우선순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이런 소득세 그 사실상의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네. 이 지금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법인세 감세는 거의 성역과 같은 것, 법인세 증세는 성역과 같은 것이어서 네.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이 소득 공제 방식의 세액 공제 방식의 전환은 네. 그 자체로서 그 소득 세제 내에서의 네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법이라는 것은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네. 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압박을 받는 거고 네네. 당시에 그 좀 아쉬운 것은 네. 야당이 끝까지 이 법인세 문제를 지적해서 그걸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네.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의 세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초래됐고요. 그 점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일말의 책임을 야당도 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 그냥 두었지만 22%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했기 때문에 그 법인세를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더 늘려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요? 잘못된 주장이고요. 네. 공제 감면 혜택을 들여봐야 연간 한 5천억 정도 줄어드는 정도고요. 연간 5천억이요? 그에 반해서 법인세 네. 법인세 감세로 인한 감세 혜택은 이명박 정부 그 기간 동안에 매년 한 9조 원 가까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감세의 큰 문제가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네.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높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법인세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네. 투자 정도를 볼 수 있는 유형 자산 증가율은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고용률은 그 이명박 정부 이전이나 이명박 정부 이후나 별로 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네네. 그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 보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네네. 일어나고 있는데요.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그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줘서 사내유 보금만 늘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 지금 이 정부나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그 세수 비중이 GDP에 대비한 세수 비중이 4% 정도로 높다. 오히려 소득세보다 더 높다. 소득세가 지금 한 3.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는 오히려 내려야 되고 소득세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네. 가져가는 기업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GDP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이 한 20%대 되거든요. 네. OECD 평균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전체 이 국민 소득에서 네네.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크고 국민과 가게가 가져가는 몫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부담에 있어서도 기업의 부담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는 오히려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소득세도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소득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도한 공제 감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갔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세부담을 안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세제 개편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기업 소득에 대한 그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책 기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반 그 유리알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면서
일하는 다수의 개미들에게 세액 부담을 늘리고 자본가들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또 다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다자녀 그리고 노후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가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만으로는 그 일시적이고 그 부분적인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지금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에서 출생공제, 다자녀 공제 이런 것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거꾸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육부수당 같은 경우에 20만 원 정도가 거의 모든 계층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중상위 계층한테까지 국민들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자녀 공제라든지 출생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되 국민적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단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의 평균값만을 가지고서 7천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불과 2, 3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좀 더 세부담이 간다. 이런 식의 설명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세금과 복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두고서 그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소득자의 50%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자기 소득의 60%는 공제를 받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공제율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총소득의 그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수준의 복지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MB정부 기간 동안에 과도하게 이루어진 부자 재벌에 대한 감세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국민적 합의 위에서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서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조세구조, 또 선진화된 복지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일시적으로 제기된 이 연말정산 쇼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단지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그런 수준으로 볼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선진적 조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국민적 합의를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출발점은 우선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이루어진 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런 전제 위에서 그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해서 그 좀 더 국민을 부담하고 그리고 덜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증세의 우선순위를 법인세를 원래 25%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있는 사내 유보금 어마어마한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저항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유리할 지갑들에 대해서만 일제히 이렇게 많게는 120만 원까지도 이렇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스웨덴 사례나 이런 길로 가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사회는 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다시 2013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당시의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당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었던 걸로 그 조세 소위 속기록에 쭉 나오는데요. 특히 나성린 의원의 경우에는 중산층 부담이 안 늘어나도록 다 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핵심 주장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공제 감면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어떤 세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표하는 세수액이요. 그런 목표를 이제 관철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재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때 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야당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민 중산층에게만 세부담이 전가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극히 부분적인 그런 조치만을 취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것이죠. 네. 당시에 그 정부에서 제출한 그 세수 전망치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즉 세대 개편안을 통해서 본 세수 전망치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그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이제 늘어난다. 네. 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늘어나는 정도에 대해서 정부는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평균가만 가지고서 네. 그 7천만 원까지는 거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7천만 원 이상부터 세부담이 이제 누린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하까지는 불과 연간 한 2천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예상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평균값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각종 이제 그 자녀 공제 이런 네. 것들을 축소했고 또 교육비 의료비처럼 그 가구 유형에 따라서 또 개인별 성향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출이 다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이제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제 공제 방식이 변화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네. 연소득 3,450만 원 이하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네. 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근로소득 기본 공제율을 축소했습니다. 원래 이게 근로소득 기본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서 5%에서 80%까지였는데 네. 이걸 이제 2%에서 70%로 공제율을 축소했다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싱글세 논란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근로소득 기본 공제율 축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고 또 다른 부양 가족이 없어서 공제받을 그 항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자기 공제밖에 없는데 근로소득 기본 공제가 축소되니까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세밀하게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고요. 네. 야당도 당시에 이제 시간에 워낙 쫓기는 상황이었고 또 이게 예산 보수 법안이어서 예산과 연동된 문제라는 압박도 있었고요. 네. 동시에 이제 그 근로소득 최고 세율에 그 과표를 즉 38% 세율을 적용받는 그 과표를 종래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즉 그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대상적으로 훨씬 넓힌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소득세에 있어서 부자 등재를 한 건데요. 그 조치를 관철시켰냐므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타협이 일어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싱글세는 뭐 정부가 절대 도입할 뜻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부 싱글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미혼이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부 이거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왜 막지 않았는가, 끈질기게 좀 싸워줬어야 됐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도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 방식이요. 맨날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또 여당이 뭐 발목 잡기 한다, 야당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논리에 좀 수그러들어서 그저 그냥 끌려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 가셨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볼 때 제일 답답한 점은 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세법 개정안 같은 것은 박 의원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좀 막아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세제 개편안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제 간의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부담의 주체가 다른 그런 세제 간의 형평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소득세 그 자체의 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틀렸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 문제를 소위에서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예 이걸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도 네. 한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 세부담의 형평성 또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달게 받고 또 이후에 이 세제 개편안이 논의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늘 이제 연말에 보면은 세법 개정안 또 예산안 이걸 가지고 시간에 쫓겨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로 들자면은 이제 아예 법정 예산 통과 기일이라는 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간은 좀 앞당기긴 했는데 또 그 부작용은 충실한 논의 없이 그냥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결위에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무력화되면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매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좀 단순화하고 매년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적 합의 하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거기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도대체 이렇게 그 제도를 바꾸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로 인한 세수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지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망치를 가져오라 그러면 굉장히 개괄적인 평균치만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실한 심의가 되지 않고 그 사후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후에 어떤 그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전체 세수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으로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이 정부 상대로 요구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 자료의 기초에서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얼마가 되는 건지 누구에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고소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일반론만 강조했지 디테일 그러니까 꼼꼼한 그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안에서 특히 그것이 보다 더 진중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그마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만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제도적 대안은 없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가지로 기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 감면 제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총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실효세율이 불과 한 4%에서 5%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원래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100%라면 네. 그중에 4%나 5%밖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네. 세율도 높지만 공제 감면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우리와 같은 이런 복잡한 연말정산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구조를 순화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그런 복지 지출에 따른 그런 어떤 재정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 좀 비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부담, 저복지 그런 구조화에 있는 이런 이 조세 구조 또 이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네. 능력에 맞게 또 번 만큼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적 조세 체계가 우리 세계 내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네.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데 공제 감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진적 공제 감면 제도를 갖고 있어서 네. 이걸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2013년 세법 개정안의 일부의 취지인데 네. 그게 근본적인 형평성의 기초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 감세, 재벌 감세했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그런 조치의 기초에서 네.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이자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또 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과제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런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세제도도 재설계되고 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형평에 맞게 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탈세하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고 실제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영역이거든요.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들도 있고 또 네. 오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에 맞게 또 법만큼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탈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왜 나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근본적인 어떤 조세에 대한 불만이 네. 해결되거나 시정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세 제도나 조세 행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자칫하게 계층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이나 조세 행정의 펼침에 있어서 지나치게 투박하거나 부분적인 목적에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세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원칙이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제대로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네네. 정부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불만이 조금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최소 확보라는 그런 목적에만 급급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조세 행정이나 조세 정책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게 이제 선진적인 어떤 조세 행정, 조세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이 정책과 또 행정을 설명하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부도 또 여야 정치권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세수, 그러니까 부당한 그 조세 정책에 좀 저항하는 차원에서 납세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울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울분의 실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년간 재벌 대기업한테는 세금을 깎아줘놨고 네. 이제 와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그 세부담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즉 우리 소득세제의 과도한 공제 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간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이걸 이제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혹은 조세 저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에 편승한 그런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수혜를 누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누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지 라는 측면도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또 보육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복지 수혜가 크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늘어난 만큼의 재원 지출이 필요한 거고 그 재원 지출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지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조세 저항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역편향이고 잘못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 조세 정책을 정부가 썼다면 이런 국민적 반발은 없었겠죠. 납세 거부 운동 같은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대기업, 특히 기업하고 재벌들에 대한 세금은 계속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금만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의 작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